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평소에 걱정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보수 신문들을 보고 느낍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것들이요. 그래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거대 재벌들 그리고 다양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요식업에 진출하는 형태로 골목 상권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제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얼마나 부도덕하며 얼마나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탐욕 덩어리들인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워낙 유명한 일화여서 이 스토리 자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벌어진 때가 2010년이고요. 당시 문용식 나우콤이라는 회사의 대표하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사이에서 트위터에서 상당한 설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나우콤이라는 회사는 과거 PC통신 시절에 나우누리라는 걸 만들었던 곳이고요. 여러 번 회사가 부침을 겪으면서 지금은 아프리카 TV로 지금 사명이 바뀌어 있죠. 그런데 2010년 당시에 이 나우콤 대표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문용식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문용식 대표는 조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분 프로필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기업인이 아니고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그렇죠. 예, 학생운동도 오래 하셨고 학생운동하면서 구속도 한번 되셨고요. 80년대 중반에요. 네. 좀 웃긴 게 기업인으로도 한번 구속이 된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구속은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아프리카 TV가 광우병 촛불 집회 이명박 정권 초기예요. 생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검찰이 갑자기 아프리카 서비스를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저작권법 위반인가? 이런 걸 걸어서 문용식 대표를 구속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됐던 게 당시 아프리카 TV는 아주 작은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같은 거였다고요. 예. 그걸 만약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면 당시만 해도 네이버, 다음, 유튜브 전부 다 저작권법 위반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문용식 대표를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말은 아무리 봐도 이건 이명박의 보복 수사였고 보복 구속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블랙리스트니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만 요즘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이명박근혜 시절은 진짜 깨알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탄압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예. 김용민 PD님과도 관련이 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까요? 예. 김용민 PD님께서 책을 여러 출판사에서 내셨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출판사, 김 PD님의 책을 낸 출판사요.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그 해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 PD님 아시겠지만 그 출판사가 직원 3명이 있는 코딱지만한 출판사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세무조사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깨알 같은 개새끼들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 시절에는요. 근데 아무튼 이 문용식 대표는 이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고향을 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되기도 했고요. 당 경선에서 안 되셨던 것 같은데 당에서 디지털 소통위원장을 맡다가 올해 4월부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여기 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김근태 재단 부이사장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인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0년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하고 설전을 벌이는데 발단은 정용진 부회장이 먼저 트위터에 자랑질을 시작했습니다. 와, 이 신문 링크를 걸면서 이 신문 봐라.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 확대가 실렸다. 직원들을 사랑하는 회사가 되겠다. 이런 트윗을 올려요. 근데 올릴 수 있죠. 그룹 총수가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랑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문용식 대표가 반발을 합니다. 슈퍼 개점에서 구멍가게 올리는 짓이나 하지 말길. 그게 대기업이 할 일이니? 이렇게 리트윗을 한 거예요. 반말로? 네, 반말로요. 그래서 이게 난장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이 어떻게 봤냐면 예. 마지막 반말하신 건 오타겠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예. 그게 대기업이 할 일이니 그걸 시비를 건 거죠. 여기서부터 난장이 돼버립니다. 문용식 대표가 정 부회장님 적반하장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 비자금, 배임, 횡령, 탈세, 불법 상속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정용진 부회장은 이분 검색해보니까 감옥까지 갔다 왔더라.
분노가 참 많으시네요. 아무리 왼쪽에 계셔도 분노를 줄이세요. 사회가 멍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아이고, 회장님께서 이게 품격 없이? 그런 논쟁이었죠. 설전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트위터 설전에서 당연히 내용으로는 문용식 대표 의견이 옳다고 보지만 설전 자체에서는 누구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문용식 대표가 처음으로 공개된 SNS에서 반말을 한 건 사실이고 상대가 보기에 좀 그럴 수 있죠. 예. 뭐 그렇다고 정영진 부회장도 거기다 대고 이 사람 감옥 갔다 왔네. 이것도 미친 거죠. 관종도 아니고 남이 감옥 갔다 온 전력을 비겁하게. 게다가 문용식 대표의 첫 구속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였고. 쥐는 뭐 했냐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시절에는 지는 체중 빼가지고 군대나 면제받았던 주제에. 그리고 두 번째 구속은 누가 봐도 이명박의 탄압 때문이었는데 그걸 막 끄집어내는 것도 너무 격에 안 맞는 겁니다. 정영진 부회장도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설전이었는데 요까지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문제는 정용진이 끼는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게 언론에서 얼마나 화제가 됐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라고 신세계그룹 계열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이 난장판 싸움에 끼어들어요. 요거는 많이 안 알려진 사건인데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가 뭐라고 트윗에 끼어드냐면 애초에 문용식 대표가 문제를 삼은 첫 트윗이 슈퍼 개점에서 구멍가게 올리는 짓이나 하지 마시길 그게 대기업이 할 일이니 여기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신세계 연구소가 SSM에 대해서 신세계는 이미 오래전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그러니까 이 SSM이 재벌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죠. 슈퍼마켓의 약자입니다. 예. 이런 트윗으로 끼어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현재 SSM 운영 숫자는 롯데 슈퍼 239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14개, GS마트 190개이며 신세계의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17개가 있는데 이들 점포는 대부분 사업 초기에 개점했거나 기존 상권이 없는 신개발 지역에 극히 제한적으로 출점한 점포다. 요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영진 부회장하고 문용식 대표 설전에 연구소가 야 네가 뭔데 우리 총수를 건드려 하고 끼어든 격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문용식 네 주장은 우리가 SSM 막 진출해서 골목 상권을 올리고 침해했다는 건데 사실이 아니다. 왜 사실을 왜곡하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고 SSM 17밖에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반론을 한 겁니다. 일단 재벌기업 연구소 씩이나 돼서 총수가 벌인 트윗 설전에 끼어들어서 총수를 옹호하는 꼴은 좀 모양이 우습죠. 그런데 사실관계만 따지면 이건 문용식 대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SSM으로 골목 상인들 니네들이 올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소재로 말을 걸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신세계가 팩트체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안 한다. 우린 17밖에 없고 이후에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팩트로 반론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팩트만 따지면 신세계 말이 맞는 건데요. 문용식 대표가 착각한 거니까요. 물론 이제 당시에 신세계 피자 같은 걸로 골목 상권을 아작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슈퍼마켓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은 있었는데 어쨌든 문용식 대표가 얘기를 한 그 팩트는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설전을 하고 연구소까지 끼어들었단 말입니다. 진짜 개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2010년 10월의 일이고 당시 실제로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전국에 17개밖에 없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총수 트윗으로 그 사단이 나고 이게 언론 보도가 다 돼서 우리는 SSM 없고 무리한 확장 안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안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통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에 2011년 이마트 에브리데이 숫자가 17개에서 77개로 늘어납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트위터로 온 국민이 다 알게 그 난장을 하고 지들 입으로 우리는 확장 안 한다고 했으면 쪽팔려서라도 확장을 안 하는 게 맞죠. 최소한 1년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 10월에 그 난장을 피워놓고 2011년에 17개를 77개로 늘려요. 이건 뭐 골빈 놈들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더 황당한 건요. 이후에 신세계가 SMSM 확장을 계속해서 급하게 해나가요. 갑병도 하고 덩치도 불립니다. 그래서 2017년 이마트 에브리데이 숫자가 무려 230개까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슈퍼마켓이 한 1270개 되는데 그중에 5분의 1이 이마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이럴 거면 정용진 트위터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왜 우리 총수한테 계기냐. 이 드립을 왜 연구소까지 나서서 쳤던 겁니까? 그리고 총수 트윗에서 그 드립을 치고 온 언론에다 보도가 됐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로 다음 해부터 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숫자를 엄청 늘립니다. 이 뻔뻔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쪽팔림도 모르고요. 염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재벌의 속성이에요. 나중에 정영진이 이 트위터 설전에 대해서 언론에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러면서 반성 코스프레 하던데 저는 그 다음에 SSM 늘리는 걸 보고 정영진 씨는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졸라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족함을 넘어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해놓은 공헌을 뒤집어 버리니까요. 재벌들이 돈 되는 일이랍시고 골목상권까지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식자재 유통하고 기업체에 급식되는 회사입니다. 삼성은 반도체나 잘할 것이지 지금 식자재 유통하고 급식되고 있을 때입니까? 범 LG가에서 GS가로 분가를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계열 독립했지만 어쨌든 범 LG가로 꼽히는 아워홈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여기도 급식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심각한 게 와인, 시푸드, 돈가스, 심지어 분식, 그러니까 떡볶이, 김치 이런 것까지 건드립니다. 이 새끼들이 과거에는 순대하고 청국장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도 여론의 질타를 받아가지고 순대 청국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야단 맞고 철수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순대 청국장 떡볶이를 왜 범 LG가 대기업 재벌들에서 하고 있습니까? SK그룹이요. 지금은 손 뗐는데 얘네들은 개그인 게 2000년대 중후반까지 교복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라는 교복이 SK 거였어요. 예. 2011년인가 매각했지만 이런 짓을 재벌들이 합니다. 무슨 글로벌 기업이 교복을 만들고 자빠져 있냐고요. CJ는 아주 요즘 난리 났죠. 비빔밥, 카레, 국수까지 지금 진출해 있죠. 얘네들은 뭐 말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요. 롯데호텔 타워에 가면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부산에도 있대요. 그런데 뭐 하는 집이냐? 맥주 파는 호프집입니다. 롯데가 열었어요. 이제는 재벌들이 호프집까지 해야 됩니까? 이 호프집에서 롯데 시네마가 영화도 튼대요. 고객들 영화 편안히 보시면서 맥주 드시라고요. 적당히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당히들요. 이 뭐 하는 짓이냐고요. 문제는 롯데가 만든 호프집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이 2014년 7월에 문을 열었는데 이걸 보면 사회가 진짜 왜들 이러냐, 미쳤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재벌들이 야 저거 되겠는데 하고 따라서 합니다.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이 열린 다음에 4개월 뒤인 11월에요. 강남 고속터미널 근처에 네블스도어라는 수제 맥주집이 문을 엽니다. 저도 여기서 반창회가 열린 적이 있어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어딘가 찾아봤더니 여기는 신세계가 만든 수제 호프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 맥주는 정말로 영세 상인들의 영역이잖아요. 전형적인 골목 상권입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맥주 호프집 열어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요.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한화그룹이요. 오레노라는 이탈리아 프렌치 레스토랑을 이태원에 열었습니다. 화약 만드는 애들이 왜 이탈리아 프렌치 레스토랑을 만들고 지랄이시냐고요. 얘네들은 2010년대 초반에 재벌들이 빵집까지 하냐고 욕 엄청 먹고 출세했을 때 반성을 했던 게 아니에요.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이 좀 조용해지니까 호프집 열고 떡볶이 만들고 식당 차리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용진 씨 보세요. 트위터로 그 난리를 피우고도 우리 SSM 안에 온 국민이 보는데 그걸 올려놓고 다음 년부터 슈퍼마켓 수십 개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영세상공인을 밀어내는 게 국가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소비자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벌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막아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재벌이면 재벌답게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답게 기술 연구하고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떡볶이 순대를 건드리고 앉아있냐고요. 영세 상인들 밥그릇 채가면서까지요. 한동안 저도 이 골목상권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질타하지 않으면 얘들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즘 부활하는 얘네들 이 집 보면서 다시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를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문용식 대표한테 그런 공격을 받고 정용진 씨가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하면서 무릎을 친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랬다면은 정말 짜증이 나는데. 예.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설전까지 하고 요거 되겠다 하고 아이디어로 진출했다면 그거는 인간 새끼 아니라고 봐야죠, 거기서부터.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